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교재 56쪽 57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펼쳐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863년도에 누가 고종이 즉위를 하죠. 네, 고종이 딱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쭉 끌어가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했던 것이 이제 1873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3년 뒤에 76년도에 뭐가 일어나죠?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죠. 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개화 정책을 펼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수신사 파견돼가지고 81년도에 수신사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어떤 누구 김홍집에 의해서 조선 책략, 그래서 개화 정책을 부랴부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여러분들이 개화 정책을 했던 우리가 개화 정책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열심히 했는데 신식 군대를 세웠죠. 별기군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불만, 90군인들의 불만에 의해서 82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90군인들의 반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 개화 정책을 잘 하지 못해요. 소극적 개화 정책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마음이 급한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갑신정변이에요.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갑신정변을 급진개화파들이 일본 애들한테 부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 일본 애들이 눈치를 채고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막상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일본 군대가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급진파들은 거의 몰락을 하다시피 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신정변 때에 우리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던 나라가 있으니 걔네들이 누구냐면 바로 청나라 일본이더라. 그래서 청나라 일본의 각축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을 중립화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중립화, 네, 해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조선 중립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 길을 잃어버려요. 뭐 정부가 힘도 없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계속 이제 곡식을 뜯어가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배웠던 부분 89년도에 방공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편을 든다고요? 우리 정부는 누구 편을 든다고요? 일본의 그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우리 농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가렴주구에 시달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94년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진압을 못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청나라 부대에게 또 부탁을 해요. 오라버니 도와주세요. 알았다 해.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때 갑신정변 때 청나라 일본이 맺은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이 바로 뭐냐?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의 내용엔 일본 애들이 어떤 그 외교적인 그런 승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애들한테 부탁을 하죠. 청나라 부대에게 부탁을 하죠. 청군한테, 이모군란한테도 그렇고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청나라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조선에서 너네들이 또 조선에서 너네들한테 또 부탁을 할 때는 같이 서로 통보를 하고 같이 군대를 파병하자. 그래서 텐진 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청나라 부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모두 들어오는 겁니까? 일본 부대도 들어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청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죠?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한 64년도부터 요 94년도까지 약 30년 정도 되는 격동의 시기에 흐름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188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쌀 유출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하층민의 생계가 곤란해지죠. 또 개화 정책에 대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죠. 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개화 정책하면서. 오군영이 뭐라고 그랬죠? 훈련도감 어청수금이라고 그랬죠. 어청수금. 그 다음에 이영은 뭐였어요? 장어를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 무이영, 장어영. 요거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줄다 보니까 실직됩니다. 그 다음에 별기군과 비교를 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당시의 군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13개월 만에 지급된 급료에 겨와 모래가 섞여져 있어요. 와, 13개월이면 1년 1개월이잖아요. 좀 달랐는데 14개월 만에 주는데 여기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선대원군을 쫓아갑니다. 흥선대원군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죠. 며느리인 명성황후에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잖아요. 불만이 있어요.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알았어. 딱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일으킵니다. 정부 고관 및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별기군 일본 교관을 살해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층민들이 가세를 했다. 궁궐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여라! 명성황후가 도망을 갑니다. 딱 도망가요. 명성황후가 도망가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흥선대원군의 아내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여주를 거쳐가지고 장호원까지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죽었다 해가지고 명성황후 시신도 못 찾았는데 여기에서 명성황후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러요. 자, 이 소식을 이제 명성황후가 숨어 있으면서 듣습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군대를 파견을 요청을 하는 거죠. 오라버니 도와주세요. 파병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애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 조선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뜻 응하는 거죠. 알았다 해. 내가 도와준다 해. 나만 밀어라 해. 딱 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 구식군대들을 수습을 하고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요. 그래서 다시 명성황후와 명성황후의 친정 세력인 민씨 정권이 재성립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로 이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한 당연히 청나라에 의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경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3,000명 상주를 해요. 그리고 청나라에서 고문을 파견하는데 재정과 외교 고문에 파견하는데 마건상 멜렌드로프 이거를 마건창 해도 되고요. 마젠창 해도 됩니다. 예, 발음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는 독일 외교관이에요. 독일 외교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친하게 잘했나 봐. 그래서 한국 이름을 지어줍니다. 목인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름을 지어줘요. 한국 이름을 딱 이렇게 지어줘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죠. 요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야, 이거 길어요. 길어도 그냥 뜻풀이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 간의 수륙, 물길과 그 다음에 육지와 관련된 무역장정입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무역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조선을 속방으로 규정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청해 치해백권 인정해 주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경제사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이제 개항장내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부록에 나와 있지만 개항장내 심리내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륙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당시에 득을 받던 우리나라 상인들은 누구냐면은 중간 상인들이에요. 중간 상인들. 그래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장수인 보부상들. 그 다음에 이 물길을 이용하는 서울로 가는 경강상인들.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 포구를 중심했던 객주나 여각. 이런 사람들은 불을 축적을 했어요. 네. 중간까지 일본 애들이 가지고 오는 거 내륙으로 이제 해야 되고, 내륙에 있는 거 또 개항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나타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진출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들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최애국 대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일본 상인들도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몰락을 해요. 이제 중간 상인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불을 축적을 했던 시전 상인들도 몰락을 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륙 진출을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책임을 추궁해. 당연히 추궁했죠. 진해 교관 죽었죠. 그 다음에 공사관 불탔죠. 그래서 우리와 재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내거라. 그리고 야,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야, 우리 군대 좀 있어야 되겠어. 경비병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사과 사절단 파견시켜라. 이것이 일본인들의 요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요구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누구의 입김이 세지는 겁니까? 청나라의 입김이 세지죠. 그래서 청나라의 입김이 세지면서 청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의 알선으로 우리가 바로 1882년도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와 수교를 한다? 미국과 수교를 한다.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득을 보는 부분이 있었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죠? 일본하고 통상장정을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하면서 유관세, 그 다음에 방공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자체적인 어떤 사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재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일본하고 맺었던 것이죠. 제1조 지금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중히 신문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제4조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의 군사를 약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행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에서 맡는다. 제6조 조선국은 사실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했습니다. 재물포 조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신정변. 네. 이 사람들 봐야 되겠죠? 예, 요 사진 중요한 사진이니까. 요 사진이 바로 이제 그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신식군대. 약간 촌스럽긴 한데 당시 사람들은 멋있게 여겼나 봐요. 예, 별기군.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 2년 뒤 1884년도에 일어나죠. 자, 일어난 배경을 볼게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간섭, 그 다음에 민시정권의 소극적인 개화정책, 또 그 다음에 개화가 부진하면서 급진개화파가 불만이 고조하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좋아하는 김옥균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래서 차관 도입을 시도하는데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개화파들, 특히 급진개화파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입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던 차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안남 전쟁이라고 불러요. 안남. 왜 안 써지죠? 왜 그러죠? 그러지 마. 에? 자, 안남. 안남. 아시겠죠? 안남. 이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서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쌀 우리가 쌀 없을 때 이제 써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후 날아가고 맛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안남쌀 그렇게 했는데, 이 안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남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청나라가 종주권을 행사했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들어오게 되면서 베트남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종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조선 군대에 몇 명의 청나라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3,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0명 중에서 절반 1,500명을 이쪽으로 파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진기아파들이 야, 지금이 때가 저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갑신정변을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일본 애들이 그것을 딱 알고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급진기아파가 우리나라 최초로 우정총국, 여러분들과 깊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샅샅이 알아두셔야 돼요. 샅샅이.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개국축하연을 딱 하면서 이제 그 고위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 이제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고위 관료들, 그 민씨 정권들을 이제 거기서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급진기아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그다음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박영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박영효 부마예요, 부마. 부마고 여기 수어청에서, 그러니까 남한산성 있는 데죠. 그걸 이제 경기도 광주예요. 군사를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집권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주궁궐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그 창덕궁에 있었던 고종과 명성황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경우궁으로 옮겨요. 자,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경우궁이에요. 경운궁이 아닙니다. 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보통 조금 좀 잘 사는 집안 사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궐만 이름 이렇게 붙인 건데 경우궁으로 옮겨요. 근데 명성황후가 계속 불평불만 해요. 아, 너무 좁다.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너무 좁아. 징징징징징 거리는 거죠. 그래서 창덕궁으로 옮겨야 되는데 급진기아파, 김옥균 등의 급진기아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반대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창덕궁은 넓기 때문에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우기니까, 계속 징징징징 거리니까 다시 어디로? 창덕궁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근데 남아있던 1,5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일본 군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3일 만에 끝난다. 3일천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일본 공상을 습격하고요. 개화당 인사들은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망명하는데, 특히 개화당 인사들이 살해되는 사람이 바로 누가 있냐면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으로 도망쳐요. 얘는 명성황후가 치를 떨어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김옥균을 죽이죠. 예, 죽은 시신을 또 가져와서 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내걸습니다. 내걸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혁 정강을 한번 알아볼게요. 개혁 정강. 여기에서 14개조에서 청에 대한 4대를 관계를 청산한다. 문벌 폐지한다. 그 다음에 인민평등권 제정한다. 지조법을 제정한다. 지조법, 토지세 제도입니다. 요거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상공국을 폐지한다. 해상공국. 이 해상공국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보부상들이 있는 거예요. 보부상들. 보부상들의 업무를 봐주기 위한 그 기구예요. 보부상들. 이 보부상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조직들이 굉장히 점조직으로 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종이 이 보부상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어떤 해상 공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돈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호조가 뭐 하는 것이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호조로 재정을 일어난다. 뭐 왕실 사무는 어디서 보고 뭐 그 일반 사무는 또 어디서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호조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돈 쓰고 이러는 거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로 가자. 자, 입헌군주제로 간다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근데 법을 제정하려면은 임금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이 법령,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한다. 그럼 의정부에 있는 그런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공포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다루기로 하고 결과 볼게요. 결과는 당연히 이제 청해 내장 간섭이 심화되는 거고, 자, 일본과 조선은 한성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신축비용 배상금 이런 것들하고, 자,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에서 조선에서 양국 군대 철수한다. 이후에 조선의 파병 시에 상대국이 사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 나중에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 보겠습니다. 의.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죠.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고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신문제 타파 등을 급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활동, 특히 갑오개혁보다는 독립협회 활동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애국개몽운동으로 계승을 하게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한계는 역시 소수의 지식인 중심의 급진적 방법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세가 여기 의존이라는 건데 사실 의존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외세의 지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금 제도는 개혁을 했으나 이 농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토지 개혁은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14개조 정강 전문을 보겠습니다. 전문을 볼게요.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대원군을 즉각 황국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청나라에 대한 4대 조공 허례를 폐지할 것.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실력과 재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신분제도 없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지조법이 토지제도 개혁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토지에 관련된 세금제도, 조세제도 개혁이에요. 그래서 간사한 관리, 탐관오리들을 처벌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내시부 폐지하고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한다. 전후 국가에 해독을 끼친 관리, 간사한 관리 이런 애들을 또 처벌한다. 이게 또 나오죠. 각도의 환상미. 그러니까 환상미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영구히 폐지한다. 이 환상미,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조선의 조선사 이제 할 때에 그 지방의 관청에서 두는 그 쌀을 갖다가 유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유침이 서울에 두는 쌀이 또 있었죠. 서울로 올려보내는 그 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에서 그걸 또 어떻게 메꾸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더욱더 쥐어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앤다.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시극기 군사를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한다. 예. 그 다음에 해상공국을 폐지한다. 해상공국 폐지한다. 아까 나왔던 이 해상공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부상 조직이에요. 그래서 고종과 그 민씨정권의 어떤 그 돈줄을 끌어버리겠다. 전후의 시기에 유배 또는 근거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죄의 경중을 묻고 무고한 죄를 석방시킨다. 그 다음에 사형을 합하여 1영으로 하고 영 가운데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육군대장은 왕세자로 임명한다. 일체 국가재정은 요거죠. 호조에서 관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 13조가 입헌군주제로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신과 첨차는 매일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시행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의정부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혁파하고 대신과 첨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히 처리토록 한다. 여기에서 왕권이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모델로 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그러한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3일 만에 끝났던 급진적인 개혁, 갑신정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관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옥균이죠. 김옥균이고, 요 사람 이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의 우체국장, 우정국장 누굽니까? 홍영식입니다. 홍영식. 예, 홍영식 아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우정국입니다. 우정국. 이 그림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정국이 갑신정변 이후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우편제도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행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우정국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 일컫는 을미개혁 때 다시 우편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1895년도에, 그러니까 약 11년 뒤에 다시 우편제도가 실시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에 대해서 낱낱이 세부적으로 알아봤고요.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서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